애덤쿠는 9살에 싸움을 했다는 이유로 초등학교에서 퇴학당했다. 중학교 때도 상황은 좋지 못했다. 그에게 공부는 그냥 너무나 힘겨운 존재였다. 지금 애덤의 모습이 어떨 거라고 생각하는가? 싱가포르 시내에 있는 사무실에서 내가 애덤을 만났을 때 그는 41살이었다. 그리고 애덤 쿠 러닝 테크놀로지 그룹의 창시자 겸 회장이며 억만장자다. 요즘 그는 학생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한 번 씻는다고 해서 평생 깨끗한 몸을 유지할 수는 없어요. 목욕을 아무리 오랫동안 해도 시간이 지나면 몸이 더러워지고 냄새가 나서 다시 씻어야 하죠. 마찬가지로 내가 아무리 의욕이 넘쳐도 세상은 부정적일 수 있어요. 만사가 내 마음대로 돌아가지는 않으니까요. 비판을 받으면 의욕도 꺾이죠. 그러니 매일 몸을 씻듯이 매일 의욕을 충전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을 씻겨주려고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비누와 소를 주려고 이 자리에 왔죠. 이제 여러분은 스스로 목욕하는 법을 배울 거예요. 애덤이 가르치는 가장 효과적인 비법 중 하나가 재구성이다. 문제를 기회로 보고 부채를 자산으로 바꾸는 연습을 하는 것이다. 그는 스티브 잡스가 애플에서 해고당했을 때 그 사건을 바라본 재구성 방식을 무척 좋아했는데 그때 잡스는 애플에서 해고당한 것은 내 인생에서 일어난 최고의 사건이었습니다. 성공했다는 중압감이 초심자로 돌아간다는 홀가분함으로 바뀌었으니까요. 라는 말을 남겼다. 그리고 애덤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 데는 언제나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믿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역경을 헤쳐나갈 의욕을 유지할 수 있다고 말이다. 예를 들어 출판사가 애덤의 원고를 계속 거절했을 때 그는 이렇게 거절당하는 것을 보면 좀 더 설득력을 갖춰서 고쳤어야 할 모양이야. 그러면 내 원고가 베스트셀러가 될 날이 오겠지. 라고 생각하곤 했다. 마찬가지로 학력 수준이 낮은 학교에 가게 됐을 때도 그는 이 학교에서라면 더 쉽게 상위권에 오를 수 있으니 잘된 일이라고 되뇌었다. 즉, 애덤은 건설적인 몽상 타입이다. 그는 머릿속으로 긍정적인 목표를 계속 떠올렸고 목표가 현실이 되도록 움직였다. 이때 하고 싶은 일뿐만 아니라 하고 싶은 이유도 매일 떠올리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한다. 요즘 그는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더 성공하고 싶다고 매일 상기한다. 물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일도 있다. 그러다 보면 좌절하기도 하지만 애덤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좌절감이 들 때면 스스로의 동기 수준을 유지하고자 유튜브에서 힘든 도전을 극복한 사람들의 영상을 보고 전기도 즐겨 읽는다. 그들에 비하면 내 문제는 사소하게 느껴질 때도 많거든요. 역경을 긍정적인 방식으로 재구성하는 노력은 분명 애덤의 가장 큰 능력 중 하나임이 틀림없다. 사실 그의 사고와 학습법에는 탄탄한 신경과학적 근거가 깔려 있다. 최근 한 연구에서 정서의 인지적 재평가, 바로 인지 재구성을 분석했는데 사람이 부정적인 사건을 긍정적으로 바꾸어 생각하면 투쟁, 도피 반응이 일어나는 뇌의 중추인 편도체에서 비롯되는 부정적 정서가 소멸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피 흘리는 무서운 장면을 보면서 그냥 영화일 뿐이야. 게다가 저건 케찹일 뿐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인지를 재구성할 수 있다. 게다가 무시무시한 질병에서 비롯되는 부정적 정서 또한 치료 방법에 집중함으로써 긍정적 정서로 재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재구성은 대단히 효과적인 접근 방법으로 우울증과 불안 장애를 비롯한 여러 심리 질환을 치료하는데 인지 행동 치료로 사용되기도 한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 인지 재구성을 전혀 실행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만약 실제로 가까운 사람이 불치병에 걸렸고 회복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황이라면 어떨까? 그런 경우라면 여생의 절대적인 양보다 질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다른 재구성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실제로 호스피스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이런 재구성에 능하다. 겪고 있는 상황의 의미를 의식적으로라도 바꾸면 극도로 예민한 편도체가 스트레스 관련 물질이 방출되는 양을 줄인다고 한다. 이는 정신을 교묘하게 속이는 기술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분명 효과가 있다. 뇌에는 서로 다른 두 가지 작동 모드인 집중 모드와 확산 모드가 있다.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어떤 대상에 주의를 돌리는 즉시 뇌에서 집중 모드가 작동하기 시작한다. 반면에 확산 모드는 샤워를 할 때나 버스에 타서 창밖을 볼 때, 혹은 달릴 때처럼 특별한 생각을 하지 않고 있을 때 나타난다. 두 가지 모드는 보통 동시에 나타날 수 없다. 뇌는 둘 중 어느 한 가지 모드에만 에너지를 쏟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집중 모드인 뇌에서는 에너지 대부분을 열심히 집중하는 데에 쏟아붓는다. 확산 모드는 사실상 신경 휴식 상태를 말한다. 이는 우리가 어떤 일에 집중하고 있지 않을 때 정신 상태가 빠져드는 폭넓은 양상을 포괄하는 용어다. 놀랍게도 창조적인 아이디어는 이런 확산 상태에서 생겨난다고 한다. 몽상할 때 우리는 몇 분 혹은 몇 시간 동안이라도 확산 모드에 빠져들 수 있는데 신기하게도 확산 모드는 순간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혹은 눈만 깜빡여도 활성화될 수 있다고 한다. 똑똑한 무술 전문가는 상대방이 눈을 깜빡이는 순간을 노린다. 의식이 변화하는 그 찰나는 예기치 못한 행동을 개시하기에 더없이 좋은 기회이기 때문이다. 연구자들은 학습이 두 가지 단계로 나누어진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먼저 주의를 집중해서 태스크 파지티브 네트워크를 활성화한다. 이 단계에서 우리는 학습 과정을 의식하고 그 다음에 학습하는 대상에서 주의를 돌려 확산 모드로 진입한다. 두 번째 학습 단계는 무엇도 의식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단계에서 뇌는 학습한 내용을 창조적으로 통합한다. 눈앞에 있는 내용을 받아들이는 데 집중하다가 긴장을 풀고 학습 내용에서 주의를 돌리면 그제야 뇌가 내용을 집어삼킨다고 할 수 있다. 포모도로 기법에서 집중 학습 이후 취하는 짧은 휴식 시간이 중요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휴식하는 동안 뇌는 학습한 내용을 통합할 기회를 얻는다. 그러므로 주의 집중만 강조하는 교육 체계는 확산 네트워크 발달을 저해하여 때로 더 큰 가능성을 놓치곤 한다. 우리 뇌는 반드시 휴식이 필요하다. 긴장 완화, 명상의 시간 등이 필요한 것이다. 특히 창조력을 키우고 싶다면 일상에서 뇌가 휴식하고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작업 기억이란 간단히 말해 머릿속에 일시적으로 담을 수 있는 정보의 양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방금 여러 사람을 소개받았는데 그들 중 5명의 이름을 기억하는 경우다. 흔히들 지능이 높을수록 작업 기억력도 좋다고 생각한다. 이해가 빠르고 작업 기억이 좋은 사람은 문제의 다양한 측면을 단번에 머릿속에 담고 해결책도 쉽게 찾는다. 반면에 작업 기억이 나쁜 사람은 복잡한 주제와 씨름하려면 일단 이를 단순화할 방법부터 찾아야 한다. 바로 애덤처럼 말이다. 단순화 방법을 찾는 과정은 당연히 지루하고 오랜 시간이 걸린다. 그러나 놀랍게도 여기에 숨은 혜택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작업 기억력이 낮은 사람들은 지름길을 찾아내고 문제의 돌파구를 찾을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작업 기억 용량이 크고 기억력이 좋은 똑똑한 사람은 대상을 새롭고 단순하게 바라봐야 할 동기 수준이 낮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빠른 이해력에 따르는 단점이 있다. 한 번에 10가지 단계를 기억하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를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때도 짧은 설명으로 단번에 전하려고 할 것이다. 뛰어난 두뇌를 가진 사람은 이해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설명을 듣는 사람은 대략 3단계에서 헤매게 된다. 다시 말해, 이해력이 빠르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가 어려울 수 있다. 게다가 멍청한 사람에게 관대하지 않은 성향까지 더해지면 그 가능성은 더 증가한다. 이 점에서 볼 때 애덤은 교직일을 맡기에도 유리하다. 스스로 언급했듯이 그는 일단 어떤 내용을 이해하면 대개 누구라도 그 내용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설명할 줄 아는 능력을 가졌다. 13살의 교육 캠프에 참여한 애덤은 그때부터 변하기 시작했다. 이후로 그는 학교 공부에 몰두했을 뿐만 아니라 DJ 일과 마술, 학습 지도 활동을 계속 이어나갔다. 그렇게 해서 애덤은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했다. 일반적으로 학습할 때 뛰어난 기억력과 집중력처럼 명백한 장점만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강조하곤 한다. 하지만 때로는 부정적인 특성도 놀라운 가치를 지닐 수 있다. 애덤의 최대 단점인 동시에 학습의 가장 유용한 특성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 머리가 좋지 않다. 애덤은 작업 기억력이 좋지 않은 편이다. 하지만 작업 기억력이 뛰어나지 않기 때문에 개념을 단순화하고 핵심에 집중할 줄 안다. 내용을 이해하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결국 그는 분명하고 간단하게 이해한다. 오히려 작업 기억이 나쁘기 때문에 개념을 더 단순하게 파악하는 법,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간과하기 쉬운 방법을 발견한다. 걱정이 많다. 애덤은 불안감을 적절히 활용하는 방법을 배웠다. 걱정을 어떤 일을 할 때 미리 철저하게 준비하도록 일깨워주는 신호로 이용한다. 충분한 준비를 마친 뒤 생각을 재구성함으로써 편도체를 진정시키고 불안을 잠재운다. 이 접근법은 평온을 비는 기도와 비슷하다. 애덤은 바꿀 수 있는 대상은 바꾸고 바꿀 수 없는 대상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다. 고집불통이다. 완고한 기질을 타고난 애덤은 부정적인 의견을 들었을 때 자신이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려는 결의가 약해지기는커녕 더 강해졌다. 순진한 몽상가다. 애덤은 꿈을 크게 가져라 라는 크고 단순한 생각으로 회사를 창업하고 성공했다. 애덤과 패트릭 두 사람은 회사의 팀원도 창조력이 높고 의욕이 넘치는 사람들을 뽑는다. 그들 중에는 학교에 다닐 때 성적이 좋지 못했지만 지금은 세계적인 컴퓨터 게이머나 소설가, 마술가가 된 사람들이 있다. 여러 아시아 국가의 시험 제도와 마찬가지로 엄격한 싱가포르의 교육 평가 체계는 작업 기억력이 뛰어난 학생들을 선발하고 주로 이들에게 보상하는 역할을 해왔다. 실은 반대로 창조성이 높을수록 작업 기억이 낮은 경우가 많다. 물론 싱가포르 교육 체계가 일부러 그런 것은 분명 아니겠지만 뇌가 비효율적으로 작동한다는 이유만으로 창조적인 사람들이 불리해지는 체계는 그들을 탈락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절망과 열등감에 시달리게까지 한다. 애덤과 그의 회사는 몇몇 사고 비법을 활용하면 제도권 교육에 걸맞지 않는 학생들도 좀 더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했다.
간혹 그가 홍보하는 교육 워크숍이 교육 경쟁을 심화할 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애덤은 오히려 교육 민주화에 앞장서고 있다. 교육제도에서 낙오한 학생들, 가족들에게 좌절한 수많은 창조성 넘치는 학생들에게 효과적인 비법을 전한다. 어쩌면 바로 지금이 애덤 쿠의 생각과 방법을 전 세계 교육 제도에 도입할 때인지도 모른다. 애덤의 통찰력을 분명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이 당신의 진로 계획을 뒷받침하는가? 만약 부모가 신분 상승을 지향하는 사람이라면 아마도 당신이 어릴 때부터 의사처럼 예로부터 성공이라고 여기는 진로를 택하도록 권했을 것이다. 물론 부모의 동료는 이해할 만하다. 아픈 사람을 치료하는 일은 선행이며 수입도 높고 많은 사람의 존경까지 받는다. 게다가 자녀가 성공하면 부모의 평판도 높아진다. 그러나 당연하게도 모두가 의사가 될 수는 없고 누구나 의사가 되고 싶어 하지도 않는다. 주변의 친구들은 부모와 다른 욕구를 지닌다. 친구들은 대개 당신이 지금 당장 웃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며 현실의 문제 따위는 신경 쓰지 않는다. 당신이 영화 배우나 운동선수가 되고 싶어 한다면 친구들은 보통 당신 편에 서서 응원할 것이다. 하지만 친구라고 해서 항상 따뜻하게 대해주지는 않는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한다. 친구들도 당신을 세상의 일부로 인식하므로 당신이 무리에서 벗어날 법한 노력을 기울이면 이를 미묘하게 깎아내리려고 할 수 있다. 게다가 당신의 성공에 질투를 할 수도 있다. 교사들은 진로에 관해 유용한 조언을 제공할 수 있지만 부모나 친구와 마찬가지로 그들에게도 자기만의 기득권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생명공학과 교수는 생명공학이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공학 분야라고 치켜 세워서 당신이 자기 과에 들어오도록 부추길 수 있다. 아마도 그 교수는 생명공학과가 빠르게 성장하는 이유가 애초에 토대가 미미하기 때문이며 생명공학 출신을 뽑는 일자리가 많지 않다는 사실은 언급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자신이 열망하는 일을 하라는 격려를 자주 받는다. 그러나 모두가 열망을 따르는 세상은 불행만 가득할 수도 있다. 모두가 그저 열망하는 일만 쫓는다면 누가 차를 만들고 집을 지으며 슈퍼마켓의 재고를 채우겠는가? 때로는 본인이 원치 않았던 길에서도 가능성이 발생한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과학자 산티아고 카할은 아버지가 단호하게 고집을 부리는 바람에 화가의 꿈을 접고 마지못해 의사가 됐다. 그러나 그는 의사로서 노벨상을 수상했다. 이렇게 서로 충돌하는 온갖 고려사항을 보면서 당신은 무엇을 생각하는가? 노트에 진로에 관한 태도와 영향이라는 제목을 쓰고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적어보자. 사람이라면 무슨 일이 있어도 주변 이들이 지원해줘야 할 진정한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미래를 계획할 때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만약 그렇다면 어느 정도로 고려해야 하는가? 진로 전환을 할 때 해당 업계의 현실을 고려해야 하는가? 만약 그렇다면 어느 정도로 고려해야 하는가? 강점으로 바꿀 수 있는 약점이 있는가? 어떻게 하면 그 약점을 강점으로 바꿀 수 있을까?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적어보자.